1747년 음력 6월 24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울음소리가 한양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2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화평공주의 부고를 들은 영조대왕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딸의 경우에는 화평공주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 영조는 딸의 빈소에서 밤을 새우며 오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임금의 옥체를 걱정한 신하들이 황궁을 권했지만 영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1727년 영조 3년 음력 4월 27일 당시 종이품 수구였던 영빈 이씨가 한 딸을 낳았습니다. 바로 화평공주였습니다. 비록 아들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효장세자가 살아있어 영조에게는 후계에 관한 근심이 없었기에 이 딸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공주가 태어난 지 4년 후인 1731년 5세의 어린 옹주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마 또는 손님이라 불리던 천연두에 걸린 것입니다. 천연두는 조선시대 유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고 왕실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딸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추국과 형신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천연두 환자가 있을 때 부정을 탈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의 회복을 위해 멈춰선 것입니다. 다행히 화평공주는 천연두를 이겨냈습니다. 그해 7월 20일 그녀는 정식으로 화평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5세라는 나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른 책봉이었습니다. 영조의 다른 딸들은 대부분 6세에서 7세에 책봉되었고 다른 왕의 딸들도 최소 7세는 되어야 공주나 옹주로 책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평공주가 영조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화평공주에게 올린 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의 년의 가뭄을 근심하여 내가 바야흐로 비를 빌었는데 옹주가 비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낮잠 자는 나를 깨웠네.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한 것은 대개 양지에서 말미암았고 이 일화는 1731년 화평공주가 겨우 5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나 가뭄을 왕의 부덕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인자의 난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통성도 부족했던 영조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화평공주는 아버지 영조가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낮잠에 든 사이 고대하던 비가 오자 아버지를 깨워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영조는 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에 서로 의지하여 지기로 여겼는데 지금 내가 영원히 떠났으니 내가 다시 어디에 의지하랴. 5살도 안 된 아이가 보여준 이 순수한 마음이 영조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영조는 화평공주를 다른 자식들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존재, 왕으로서 겪는 고단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자식들을 비정상적으로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화평공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도세자와 화여공주는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의 편애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평공주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이한 의식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무엇이든 물어서 대답을 들은 뒤 귀를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그 물을 화여공주의 집 방향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애를 넘어선 거의 광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사도세자와의 접촉으로 생긴 부정을 완전히 씻어낸 후에야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행동은 비정상적이라 여겨질 만큼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화평공주를 가리켜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입으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영조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평공주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중록에는 화평공주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화평공주가 홀로 부왕의 자애를 받는 일이 숨은 아픔이 되어 부왕께 마옵소서 여쭈나 아무리 해도 영조께서 듣지 않으시니 할 수 없었느니라. 화평공주는 아버지에게 동생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만 사랑받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딸의 이런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평옹주는 동생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지만 화평옹주의 어질고 온화한 성품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와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미움받는 동생을 보며 화평옹주는 더욱 사도세자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꾸짖을 때마다 화평옹주가 나서서 중재하고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에게 누나 화평옹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화여봉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화여봉주를 멀리하는 것을 보며 화평옹주는 더욱 그 동생을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이런 화평옹주의 모습은 왕실 내에서도 칭찬받았고 신하들도 그녀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화평옹주의 이런 성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듯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천성적인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사랑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1738년 영조 14년 화평옹주는 12세의 나이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17일 초간택, 2월 25일 재간택, 2월 30일 상간택을 거쳐 참외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이 부마로 간택되었습니다. 박명원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중상학파 실학자의 거두가 되는 연안 박지원의 팔촌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와서 그 유명한 열하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박명원이 사신으로 파견될 때 박지원을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사신단에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딸 사랑은 혼인 준비에서도 도를 넘었습니다. 자신의 친모의 자택이었던 이영궁을 화평옹주의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이영궁은 어이궁보다도 더 크다고 간언하고 화평옹주도 이영궁은 과분하니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평옹주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경복궁 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목재로 쓰게 하는 등 혼인 예물이 화려하고 풍성했습니다. 당시 왕녀들의 주혼을 맡았던 금평이 박필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령옹주의 혼인 때보다 화순옹주가 혼인할 때 예물이 10배는 풍성했고 화평옹주가 혼인할 때는 화순옹주보다 더 풍성했다. 화평옹주의 혼인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며느리이자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평옹주 계시제는 동생 역성을 들어 일에 따라 부왕께 말씀을 올려 맺힌 것을 푼 일이 많았다. 화평옹주는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화평옹주가 나서서 동생을 변호했고 영조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동시에 동생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743년에는 남편 박명원과 함께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찰 불암사 목조석 가열의자상 계금불사의 대시주자로 동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불사 참여는 당시 왕실 여성들의 일반적인 활동이었지만 훗날 이 불암사가 의솥의 손의 원당이 된다는 점에서 묘한 인연을 느끼게 합니다. 1747년 음력 6월 화평옹주에게 첫 임신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21세의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영빈이 씨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난산이 발생했고 화평옹주는 끝내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력 6월 24일 21라는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영조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각별히 사랑한 딸을 갑자기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영조는 화평옹주의 부고를 듣자마자 바로 그녀의 빈소에 찾아가 밤을 새우며 통곡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임금의 옥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한 신하들이 황궁을 권유했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평옹주를 염하는 것도 직접 보고 장례도 호화스럽게 치르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옹주의 장례로는 너무 지나치다고 간언했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언한 신하들을 모조리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옹주의 장례는 국상에 버금가게 치러졌습니다. 화평옹주의 무덤을 조성하는 데에 수개월이 걸려서 공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고 폐기할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친필로 비석을 세웠고 현재도 경기도 파주시에 그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화평옹주의 죽음은 영조뿐만 아니라
조선왕실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평옹주 계셨으면 부자간에 자애와 효도를 갖추게 하였을 것이니 착하신 옹주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찌 국운과 관계치 않으리요. 화평옹주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그 옹주 돌아가신 후에는 위에서 과한 행동을 하시거나 자애가 부족하셔도 참으시어 그리 마소서 할 리 없으니 점점 부왕의 자애는 부족하고 경모공께서는 두렵기가 날로 심하시니 자식된 도리를 점점 못 차리시니라. 화평옹주 사후 영조의 총애는 그녀의 동복 막내 동생 화완옹주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화완옹주는 언니와 달랐습니다.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부자 사이를 중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한번 화완옹주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부왕에게 내 말 들어주게 할래 말래 라고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화완이 울면서 싹싹 빌고 영조에게 수단을 부려 세자 말을 들어주게 했으니 무슨 재주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화평옹주의 죽음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장남 의소세손이 화평옹주의 탈상달에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영조는 이 손자까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된 아들 내외에게 흔히 하는 덕담도 없었고 영빈이 씨가 해경궁의 산후조리를 돕자 영빈이 죽은 딸은 잊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니 인정이 박하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조가 의소를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들이닥쳐 의소의 옷을 풀더니 어깨에 있는 점을 보고는 화평옹주도 여기에 점이 있었다며 이 아이는 옹주의 환생이다라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푸대접했냐는 듯 100일 전후에 바로 원손으로 책봉해버렸습니다. 해경궁도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과했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해경궁은 의소를 가졌을 때 화평옹주가 생전 그대로 방에 들어와 앉거나 웃고 얘기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불길한 징조인가 했다가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영조가 화평옹주의 환생이라고 기뻐했던 의소세손은 전생보다도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또 요절하고 맙니다. 슬픔이 슬픔을 낳는 왕실의 비극이었습니다. 화평옹주 사후에 시조카 박상철이 그녀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화평옹주와 박명원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박상철이 과거에 급제하여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영조는 내 손자가 왔다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박명원은 화평옹주와의 사이에서는 자녀를 두지 못했지만 측실에게서 사남 3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로 들인 박상철마저 요절하여 화평옹주의 직계 후손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조가 화평옹주에게 올린 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원히 떠났으니 내가 다시 어디에 의지하랴. 이 한 구절에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화평옹주의 무덤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있으며 파주시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친필로 쓴 비석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300여 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옥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 화평옹주가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해경궁의 말처럼 부자 관계가 극한까지 치닫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최후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화평옹주는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은 조선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조의 사랑받은 딸 화평옹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잃었을 때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5살 화평옹주가 아버지를 깨워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순수한 기쁨 속에 담긴 부정,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 화평옹주의 이야기는 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서로 의지하여 지기로 여겼는데 지금 내가 영원히 떠났으니 내가 다시 어디에 의지하랴. 영조의 이 한마디는 딸을 잃은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화평옹주 영조가 사랑한 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